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진 수업 8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 기준으로는 15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활기차고 리듬감 있는 삶, 성공의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 컨디션 조절인데 그 컨디션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컨디션 조절. 성공,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좋은 조건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상황과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외부적으로 장애를 안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근데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은 내 자신이 통제 불가능한 요소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내 노력으로 통제 가능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컨디션. 이것은 내가 통제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붙잡고 애를 쓰기보다는 되는 것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얻기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마 이런 키워드들이 나올 겁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예상이 되냐면 첫 번째는 활기, 두 번째는 진동, 세 번째는 리듬, 그리고 하나만 더 뽑자면 이제 조율.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나하나 이 정의부터 보면 이제 보니까요, 활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나 봤더니 활동력이 있거나 활발한 기운이래요. 이제 리듬감은 일정한 음악적 규칙에 따라 반복되며 움직이는 느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규칙이 있다는 거죠. 일정한 리듬감. 그 다음에 진동은 흔들려 움직임,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중에서 활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목이 100세 인생인데 이제 기대수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90세가 넘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이 기대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수명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금 현재의 의학기술을 가지고 평범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기대하기를 몇 세 정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이제 특별한 변수가 없는 경우에 한번 예측을 해볼 때 수명이 기대 수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현재 벌써 90세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90세. 이제 이 학계에 이 최전방에 있는 교수님들이 90세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80세 인생을 80세의 주기에 맞춰서 이 준비해 나가던 것을 80세 주기가 아니라 100세 주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20년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플러스 20년 더 기대 수명이 늘어난 이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하고 다루고 있는 게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뭐 다양한 자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유형 자산도 있지만 이제 무형 자산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제 지난번에 워크숍 갔을 때 유형자산에 대한 것만 한번 따져봤거든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예,
65세에서 70세에 은퇴를 하고 싶으면 남은 30년을 먹고 사는데 필요한 유형자산이 얼만가를 계산을 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 이 재산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무형자산인데, 이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게 있지만 생산자산, 그 다음에 활력자산, 그 다음에 변형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생산자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실은 뭐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다양한 무형적인 기술들이나 관계, 뭐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형자산이라고 하는 건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어떻게 그 사회에 적응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면서 요구되는 다양한 자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활력자산. 활력자산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는 활력이라고 안 하고 보통 건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얼마나 건강한가 이거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얼마나 활력이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0세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조금 더 단어에 가까운 표현을 쓰면 청년기가 20년 늘어나는 게 아니라 노년기가 20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청년 시절이 20년이 늘어난다. 이런 경우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노인 시절이 20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속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 자, 청년은 활기가 넘치고 건강하고 쇠를 씹어도 소화가 될 것 같고 근데 이 노인이 되면은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활력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죽을 먹어도 체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 활력이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삶이 길어진다고 해봐야 좋을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학도 발전하고, 두 번째는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준비가 된다면, 그러면 활력이 넘치는 상태, 활력이 충분한 상태, 충분히 건강한 상태, 충분히 삶을 즐길 수 있는 몸 상태에서 100세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갑자기 이제 100세 인생처럼 이야기가 됐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활력, 이게 바로 활기라는 거예요. 활기. 이게 바로 활기예요. 우리가 저 활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경험의 질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활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중요한 단어로서, 자기를 점검하는 중요한 단어로서, 자기 컨디션을 조절하는 중요한 단어로서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 활기를 높이고, 즉 활력 자산을 준비하는 방법과 배움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찾아보고 한번 저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진동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표현을 할 때, 결론을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행자가 신경 써서 챙길 단 하나를 꼽는다면, 그건 뭐냐면 이 자신의 의식, 마음의
진동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제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성현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이 진동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언어로는 또 무슨 표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빛, 맞아요. 또 광명, 또 물리학 용어로는 파동. 이 동양에서는 기, 서양에서는 에너지,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쓰죠. 네. 이 에너지를 고양시키고 활기가 높아지고 광명이 생겨나고 이런 상태들이 이제 의식이 고양된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진동수를 높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따가 이 의식의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 건데요. 이 의식의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의식의 지도 만든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세계적인 영적 스승으로 손에 꼽히면서 되게 다양한 저서들을 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첫 책인데, 그 책에서 의식의 지도, 인간 의식의 지도를 자기 나름대로 이 30년 정도 연구 결과를 축약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의식의 지도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의식의 진동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진동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진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서 진동이 느껴지나요?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낮은 건 물질과 비물질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물질이 진동수가 낮은 것이고 비물질은 진동수가 높은 것이에요. 그러면 생물체와 무생물, 생명은 에너지, 진동이 높은 것이고 무생물은 진동이 낮은 것이고, 그러니까 진동수가 낮다라고 하는 건 거칠고 물질화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이런 느낌이라면, 진동수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미세하고 그 다음에 열려 있고 그리고 비물질화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진동수가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만물이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들이 그렇게 상식적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신물리학, 양자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 상식이 깨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가장 미세한 영역에 들어가니까 입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사실은 빛, 파동,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반대로 보면 이런 빛들은 파동, 입자,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미세한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뭘로 변하기도 하냐면 물질로 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물질, 입자. 그래서 양자물리학 이후에 학계에서는 만물이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식적인 의견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5년 전 이때 이런 물질들이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들이 상식이었나요? 아직 상식이 아니었나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상식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다양한 학교에서의 중요한 발견들을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만물이 진동이다. 물질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것들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들이 상식처럼 좀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진동이라고 하는 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진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로 공진하는 특성이 있어요. 공진. 그리고 또 중첩되는 특징이 있어요. 공진, 중첩 이런 특징이 있어요. 공진하는 특성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면 초록 동색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끼리끼리 모이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서로 공진한 거예요. 비슷한 진동수끼리 모인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특별하다. 그러면 자신의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마련이냐면 당사자,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마련이에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죠. 예외적인 경우들. 아주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슷한 진동수의 사람들이 모인다. 진동수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 흔들리는 요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작게 흔들리면 진동수가 낮은 거고 아주 많이 흔들리면 진동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진동수가 높고 낮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비슷한 거냐면 바닷물의 수위와 비슷한 겁니다. 진동수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 더 바다에 깊게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진동수가 낮다라고 하는 건 바다에 아주 옅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닷물에 쭉 들어가면 그 깊이에 따라 그 깊이에 사는 초록 동색의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물고기 안 보이죠. 저 밑에 있는 물고기는 저 위에서 발견할 수가 없죠. 이런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의식의 진동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식의 진동수는 높은 게 좋은 걸까요? 낮은 게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게 더 좋으니까 높다, 더 좋으니까 낮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상대적인 비교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진동수 숫자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이 진동하는 숫자가 높다. 초당 진동 횟수가 더 높다. 자, 생각해 보세요. 1초에 10번 흔들리는 게 더 큰 힘이 필요하겠어요? 1초에 100번 흔들리는 게 더 큰 힘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고진동수는 고에너지의 상태를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큰 힘이 있다. 진동수가 높다라고 하는 건 더 큰 힘이 있다. 더 큰 힘이 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성공하는 방법이나 또는 빈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나 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나 또는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이나 지금 보면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한번 언급해 봤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한 자기만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계획은 정말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수행자가 챙길 것 단 하나를 꼽는다면 의식의 진동수다 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의식의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그 의식의 진동수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성취하고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이 에너지 역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의 이 성공 방법 또는 뭐 학습 방법 또는 뭐 다양한 이 자기 개발 방법, 수행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뇌파라고 하는 거 한번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뇌파는 뭐예요? 뇌의 파동인데 그 파동이라고 하는 게 이 뇌가 활동을 하잖아요. 뇌가 활동을 하면 뇌 속에서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의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기 신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이 있겠죠. 그 진동이 뿜어져 나오면 그걸 이제 파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전기 신호로 잡아내는 거예요. 어떤 신호를 뿜어내는가? 이걸 잡아내는 게 뇌파예요, 뇌파. 그러니까 뇌파라고 하는 건 활동되어지고 있는 그 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 보면은 뇌파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라고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태의 사람들의 뇌파가 이제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움직여요. 이건 지금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 것들 봐보세요. 자, 이렇게 움직여요. 이건 지금 흔들림이, 진동이 커요, 적어요? 적죠. 횟수가 적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보면 진동수가 낮다는 거고 이것은 진동수가 높다는 거예요. 자, 우리 왜 아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진동수는 높은 게 좋다 그랬어요? 낮은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동수가 높으니까 이거 감마파인데 감마파가 좋은 상태고 이거 지금 델타파인데 요 델타파는 진동수가 낮으니까 요 델타파는 나쁜 상태냐?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 뇌파는 반대요. 의식의 진동수가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태와 의식의 진동수 말고 뇌파가 빠른가 느린가라고 하는 상태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일단은 뇌파부터 한번 봐볼게요. 한번 봐보면 여기 보면 델타파는 지금 요 뇌파가 느린 겁니다. 가장 느린 상태예요. 가장 느린 상태는 지금 보면 깊은 수면에 빠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숙면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델타파를 경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타파는 깊은 수면보다는 이제 보통 렘 수면, 논렘 수면 할 때 눈 이렇게 움직이는 꿈꾸는 상태 있죠. 그 상태가 세타파라 그래요. 약간 더 진동수가 높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알파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 알파파인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알파파를 잘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알파파는 명상이 깊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라고 합니다. 알파파, 명상 상태에 들어갔을 때, 선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그런 상태, 알파파. 그 다음에 이제 베타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의식을 집중해가지고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활기를 쫙 올려가지고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베타파. 근데 요 감마파는 뭐냐면 긴장 상태를 넘어가지고 흥분한 상태. 그래서 이 감마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어떤 상태가 벌어질 수 있냐면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정신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SM알파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게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 뇌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사띠라고 하는 각성 상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상태를 드러낼 때 요 12에서 15Hz 이게 지금 알파파하고 저 베타파 사이거든요. 그 정도 상태로 지금 이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의 노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는 알파파. 이게 뭐냐면은 휴식을 잘하고 있는 상태 또는 선에 들어가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알파파라고 한다. 이거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명상 상태, 아주 마음이 잘 쉬어져 있는 휴식 상태에 있는 게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흥분 상태,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보면 헤르츠가 낮은 상태가 더 유리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역설이 생기냐면 제가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진동수는 높은 게 좋다 그랬잖아요. 의식의 진동수는 높은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뇌파는 봤더니 평소에 자신의 뇌파가 어떠냐면 대부분 베타파 또는 흥분했을 때 감마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이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베타파 뇌파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이완되고 잘 조율되고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이거보다 더 느린 뇌파인 알파파가 나오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몸과 정신의 건강에 그리고 컨디션 조절에. 그러니까 뇌파는 더 낮아지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도 진동을 하고 뇌파도 진동을 내뿜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가지 결론은 맞고 한 가지 결론은 틀린 것이냐? 아니면 이 둘 다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뇌파라고 하는 것이 진동이 낮아질수록 좋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뇌파가 활동을 합니다. 그 뇌파가 뿜어내는 그 활동들이라고 하는 걸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마음작용들 중에서 생각이라고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 마음작용들 중에 생각만 뽑아놓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뇌파는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상태, 그 성격의 뇌파가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면 뇌파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생각이 적어져요. 그러면 뇌파가 느려지겠죠. 자, 생각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뇌파가 빨라져 있고 흥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자아의 활동이 활발한가 느린가하고의 연결성에서 뇌파가 빠른 건 자아가 활발한 거고 뇌파가 느린 건 자아의 활동이 느려진다라고 단순하게 배대를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의 진동수가 높아지는 건 이하고 반대인 거예요. 어떻게 반대냐면 자아의 활동이 높아지면 의식의 진동수는 낮아진다. 자아의 활동이 낮아지면 의식의 진동수는 높아진다. 뇌파는
자아의 활동과 비례한다면 활발함이 의식의 진동수는 자아의 활동과 반비례한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